그리고 인구가 줄어든다. 이것도 사실 뭐 부동산계의 큰 그런 뭐 대전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서울 전역이 약간 강남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가 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양극화가 된다기보다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서 삼성전자 주식은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투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는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유독 그렇게 얘기해요. 투자로 다 생각하고 사고 팔고 있는데 인구가 주니까 가격이 빠진대요. 왜요? 저는 그래서 그건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빠졌지만 투자로 예를 들어서 도쿄라든가 이런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오른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화할 수 있다고 봐요. 막 서울만 지금 몰리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투자 가치가 없어요. 없어져. 그죠? 너무 비싸서. 더 이상 가격은 못 올라. 그러면 사실은 다른 양상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만 국한하면 노령 세대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젊은 세대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수도권으로 다 밀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령 세대는 집을 추가적으로 사는 것보다 파는 쪽에 가깝죠. 그렇죠. 언젠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이럴 수도 있어요.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는. 그러면 의외로 서울의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요. 일종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값의 변동성을 보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집값이 빠지는데요. 선벨트 쪽의 집값은 상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쪽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인구가 대거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밑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위에는 수요가 없으니까 집값이 위에는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뭐 한국을 대입해보면 서울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10년 후는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10년 후까지 보시지 마시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케인즈가 한 말인데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는 모두 죽고 없는데 왜 장기 걱정을 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 걱정하지 마시라. 네, 장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쉽게 하는 말이 이제 때를 기다리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때를 기다리시면 안 되고 기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때를 기다리는 건 그냥 멍하니 기다려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여자친구를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3시라고 하면 2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5시에 가 있으면 돼. 그죠? 그런데 여자친구를 그 약속을 안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다니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시장에서는 후자가 되어야 돼요.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된 게 없잖아요. 누가 올해 말에 20% 집값 떨어질 거야. 약속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찾는 건 기회라고요. 기회라고 하면 계속 기다려고,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공부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이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때를 기다리시면 안 된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뭐 일생에
집을 많이 사면 3-4채 사거든요. 3번, 4번 삽니다. 그러면 때를 기다리면 그 3번, 4번 살 때 그때만 봐야 되는 그건 아니고 계속 봐야 기회를 잡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서비스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잘 하시려면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심을 찾아드리고 싶다. 그리고 관점의 전환을 좀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0년대생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로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사실 그건 전망이 아니죠. 당연한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령화 때문에 국내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고모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경제에 가져다 줄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인구의 문제는 제가 항상 비유를 하면은 인구의 변화는 항공모함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무슨 지표처럼 주식시장에 보는 지표처럼 무슨 모터보트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행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항공모함이 한번 행로를 바꾸려면 천천히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인구가 그렇습니다. 인구가 1년 변화하는 것은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5년 동안 변화하는 정도, 우리가 인구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나 보는데요. 그 10년 데이터 보고 막 그러는데 10년을 기다리셔야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 지금 막 경제를 보고 주식을 보고 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인구 변하는 걸 가지고 막 이걸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경제 변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인구는 집어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 어떤 변동폭에 비해서 인구의 변동폭은 너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둘의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큰 흐름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2년, 3년, 4년 이걸 가지고 인구를 집어넣어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인구를 넣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60년대생이 퇴직하고 등등 해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소위 말해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제 지금 요즘 60대 고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60대 여성들도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고용률이 높아졌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60대라고 했는데, 그래서 혹은 60대 중반을 넘었었는데도,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될 것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전망을 하시지 말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예를 들어 고령층이 계속 일자리에 있다 하면은 경제활동 인구는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하는 걸 보면요. 아마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구가 큰일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인구의 제가 아까 큰 항공모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신에 이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장마가 와가지고 그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10대 인구는 이미 적고, 지금 태어나는 인구는 더 적고, 10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20대, 30대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될 때 인구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 기반은 지금 계속 약해지고 있고, 이 기반이 우르륵 무너진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저는 대략 한 2040년 지나면은 정말 우르륵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구의 내리막길을 걷는다 생각하면은 2040년을 넘어가면은 아마 어떤 브레이크를 잡아도 내리막길에서 멈추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 15년, 16년 정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천천히 변해는 가겠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변하는 거를 괜히 저성장 들어가는 거를 지금 막 인구를 대비해서 보거든요. 아니에요. 인구는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닙니다. 1년 지나야 겨우 1살 정도, 예를 들어 62년생이 1년 지나야 겨우 퇴직 연령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빨리 팍팍, 그 전체 노동 인구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61년생 하나의 비율은 아주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처럼 변하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길게 볼 때는 당연히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거의 뭐 제가 이런저런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금융자산의 변화라든지 주식의 전체 시가총액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적립금이 피크 치는 것 뭐 등등 보면은 대충 비슷하게 2040년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결국 인구를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그래서 그걸로 이제 추론해 보면은 2040년 전과 후에 있어서의 변화는 꽤 크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 성장이 어떠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중국 경제라든지 세계 경제의 변화가 사실은 더 큰 영향을 주었고요. 지금 인구의 변화가 여기에 영향을 지금 막 줘서 그렇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변에는 계속 조금씩 섬돌의 비눗물이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물이 빗방울이 이제 차츰 이제 침식에 들어가듯이요. 그냥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에 관련된 구체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일을 많이 하는 축에 속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에 비하면은 노후 자금이 평균 5억 정도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노후 자금 부족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하나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식을 좀 키우는 네. 교육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좀 상당한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가 비싼 편이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또 더 비싼 데도 있긴 하니까 네. 좀 자식한테 드리는 돈이 많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이 좀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도 소득 혹은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지출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이 있죠. 이제 특히 이제 결혼 비용, 뭐 결혼하면은 부부 어떤 한 쌍으로 본다면은 뭐 3억 몇천만 원이 든다. 뭐 이렇게 하면 각각 나누기만 하더라도 거의 뭐 1억 5천, 1억 7천, 거의 2억에 육박하니까요. 그 자기가 모은 것, 그 다음에 부모가 대주는 것 하면은 부모가 1억 대준다 하면은 2명 하면 2억, 뭐 이런 것이죠. 지출이 꽤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녀 지출이 첫 번째, 결혼 비용뿐만 아니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동시장, 노동시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하고 노동시간을 비교할 때는 1년간 노동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간 일을 많이 해요. 프랑스 같은 데는 뭐 휴가도 한 달씩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휴가 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요. 전 생애 기간에 걸쳐서 노동 횟수가 누가 더 기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1년 단위만 보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심플하게 이래 보죠.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세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 퇴직 연령은 차치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70세,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FRB 연구원들은 지가 퇴직하고 싶으면 퇴직하면 됩니다. 나 정말 일하기 싫어 힘들어 하면 그냥 나 나가겠소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 대략 한 65세에서 70세 사이 정도, 이 정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군대 가고 재수하고 그 다음에 휴학 가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은 거의 75%로 글로벌 탑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한 30% 정도. 어디에서 노동 기간이 더 길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짧죠.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25년, 27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 30년 뭐 이렇게만 일을 해도 야 오래 일을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한 33년 이렇게 일을 하면은 야 정말 오래 일을 했네. 그래서 400클럽이라고 이제 400개월을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축하한다 그럽니다. 그게 33년 4개월 정도 됩니다. 이게 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33년을 일하면은 일을 많이 했다고 축하를 하는데요. 서구 사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형적인 예로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65세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45년입니다.
이러진 않고 이 사람들도 중간에 놀고 그러겠죠.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노동기간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 40%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받는 것이 내가 평생에 받은 평균 소득의 하여튼 조금 복잡한데요. 그게 40%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인데 그 과정은 국민연금을 40년 납입했다는 가정입니다. 주변에 국민연금 40년 납입한 사람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20년 넘은 납입한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이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가정을 했겠냐는 것이죠. 글로벌 기준을 맞추려고 한 것이죠. 글로벌 기준이 다 그렇게 해서 소득 대체율을 비교하니까요. 공적연금에. 그럼 글로벌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겠냐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이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목소득 대체율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납입 횟수만 보더라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1년에 일을 하는 근로시간은 길지만은 전생에 걸쳐서 일을 하는 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후소득이,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60대 10년 동안 재취업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요. 이게 OECD의 데이터인데요. 55세에서 64세가 고용률은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68%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더 높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55세에서 64세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33%, 34% 이러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한 8%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나이에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취업 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요인이죠. 첫 번째 기간이 짧다는 것. 그 다음에 지출이 많다는 것. 그래서 노후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취업 시장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면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소득 관점에서 재취업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재취업 노마드에서 생존하는 5가지 전략 또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저희들 은퇴연구소에 있을 때 한번 서베이 조사를 쭉 해보니까요. 우리가 재취업을 할 때 동종에서 동종으로 이동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행복하고 임금도 크게 안 깎여요.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내가 금융회사에 있으면 금융 관련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동종에서 이종으로 이동하는 것, 이거는 이제 좀 깎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이 동종에서 단순 노무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단순 노무, 그냥 일하는 별 기술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이때가 이제 임금이 제일 큰 수준으로 깎이는데요. 이 각각마다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동종에서 동종으로 이동할 때 성공 요인은 전문성과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저 사람은 뭘 잘한다더라 하는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제일 성공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종에서 이종으로 이동할 때 성공 요인은 전문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들어갑니다. 자격증하고 그 다음에 눈높이를 낮추는 것. 그 다음에 단순 노무로 이동할 때 성공 요인은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재취업의 성공 요인은 결국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전문성, 네트워크, 자격증, 눈높이 낮추기. 이런 것들을 좀 갖추시면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는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득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재정 소방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미국에서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안된 것인데 뭐냐면은 맞벌이 부부들이 생각보다 파산이 많았어요. 왜 파산이 많은가 조사해 봤더만은 2명 소득이 높을 때 대출도 많이 받고 좋은 집에 살다가 한 명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요. 소득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한 명의 소득으로 이 부채의 이자나 이런 걸 감당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을 해버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된 직장에서 다니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마치 맞벌이 부부에, 왜냐하면 소득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맞벌이 부부로 있다가 한 명이 실직을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소득이 절반이 뚝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을 때 과연 나의 가계가
가계 수지가 지탱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한번 모의 훈련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득은 내가 월 500만 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월 250만 원을 딱 받은 걸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막 다 적자가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진짜. 그러면은 이 적자를 안 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이런 것, 이거 안 해야 되겠네,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준비하는 것을 재정 소방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거의 40% 평균적으로 40%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이제 전문성 네트워크 자격증 눈높이 낮추기에다가 재정 소방 훈련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